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창열 용인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도 매주 주말마다 열리는 촛불 집회가 이제 오늘로 제9차입니다. 열리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랑 어떻게 또 딱 날짜가 맞습니다. 오늘 집회 상황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지난주 이후에 네. 그 헌재의 그 소견서 의견서 이전에 네. 답변서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모든 최순실의 혐의를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부인 그러고 나서 처음 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오늘 집회가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상당한 분노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오늘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9차례나 됐으니까 성탄절 전야기도 하고 이래서 네. 좀 촛불 집회의 그 규모가 좀 적어지지 않겠냐라는 예상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네. 워낙 그 혐의를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있을 거고 또 하나 청문회에서 지난 며칠 전에 22일 청문회였죠. 5차까지 했었죠. 예, 근데 그 청문회에서 특히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의 그 모르쇠로 일관했던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역시 촛불 민심이 지난주보다도 더 많은 인파가 나왔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파가 이제 얼마큼 더 나왔느냐 적게 나왔냐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니다. 벌써 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미 뭐 다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에너지랄까 시민적 에너지 같은 것들이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제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대통령 즉각 퇴진한 구호가 여전히 많더라고요. 네. 오늘도 이제 그런 구호와 더불어서 지난주에 또 황교안 총리에 대한 구호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구호가 다시 등장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광화문 광장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뭐 많은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오늘도 좀 쌀쌀한 날씨에도 네.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나와 있고 장 교수님, 네. 뭐 최근 집회를 보면은 맞불 집회가 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보수 단체가 물론 네. 규모에 있어서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규모가 월등히 많긴 합니다만 맞불 집회 보수 단체 열리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대립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좀 그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해서 네. 이 사안이 끝날 것이 아니고 부패 승계들이 오랫동안 가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단죄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촛불 지금 집회가 9번째 촛불 집회가 네. 지금 되는데 이 촛불이 주례 촛불 문화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데 이것이 저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20차, 30차 이렇게 되는 거네요. 상당히 오랫동안 갈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80년대까지 대선할 때 여의도 광장에서 뭐 100만, 200만 그런 수치 계산을 해서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대선 국면을 맞아도 이것이 주말 지금 뭐 보수와 진보의 어떤 촛불 그리고 이쪽에는 태극기 LED 예. 이렇게 해서 서로 상징적으로 지금 집회 경쟁을 벌이고 있지 네. 않습니까? 헌재에서 판결이 언제 날지는 모르지만 헌재 판결이 끝나더라도 그 다음에도 계속 저는 촛불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애초에 이 부패 스캔들을 뿌리 뽑자는 그런 의식에서 시작된 것이 어떻게 보수와 혁신의 보역 대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당히 저는 우려스러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치권에서 이것을 받아서 제도권에서 이것을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이미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대선 국면에까지 이어지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국면도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다행히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새로운 민주주의 양식으로 이것이 제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마침 또 오늘이 또 성탄 이브여서 좀 오늘은 좀 축제 분위기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연말 연시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주말 촛불과 별개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뉴스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를 공개 소환했습니다. 지금 저희 방금 속보도 들어오고 있는데 전 간호장교죠 조혁대위 그저께인가요 청문회에 출석했던 조혁대위도 참고인으로 조사 중이다 이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네. 오늘 김종 전 차관이랑 최순실 씨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김종 전 차관은 뭐 문화체육 계통 체육계에서 상당히 이번 그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비리 사태에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청문회 때 고영태 씨의 진술에서
마치 김종 전 차관이 최순실의 수행비서 같았다 이런 네. 말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의 아주 중심에 있는 인물이고 또 하나는 한국 관광공사 산하의 공기업 있잖아요. 그랜드 GKL, 레저 예. 코리아 GKL이라고 그러죠. 네. 이 코리아 여기에 압력 행사해서 장애인 펜신단을 만들려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GKL의 WK와 에이전트를 계약 맺도록 강요했다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김종 전 차관은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또한 또 장시호 네. 최순실 씨의 조카죠. 장시호 그렇죠. 씨와 함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 2,800만 원인가요? 이 금액을 지원하도록 이때 그 강요했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김종 차관이 특검에서 첫 소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씨와 더불어. 그래서 이건 네. 대단히 상대성이 있는 거다. 그리고 김종 씨가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데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게 된다면은 이 수사가 탄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가장 먼저 소환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김종 차관은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 씨와 그는 국정농단 개입 그쪽 네. 맥락이 될 텐데 저희가 지금 속보자막으로 내보낸 조효혁 대위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거는 장 교수님 이 부분은 세월호 7시간 관련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검의 목적은 예. 대통령이 개입됐냐 안 됐냐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 최순실 씨라든가 이런 분들의 비리는 나중에 천천히 처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헌재 판단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최순실 씨를 소환하고 김종 차관도 같이 소환한 것은 네.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 관계가 성립되냐 안 되냐. 특히 이 뇌물죄 수사를 이제 공식화함으로써 이것이 대통령과 연계가 있냐 없냐 그것이 따지는 것이지. 최순실 씨는 이미 이제 구속 기소가 된 상태고 이것은 대통령이 결정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사법부에서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70일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일을 추가하려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거에 대해서 또 허가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헌재에서 지금 뭐 5가지로 요약하지 않았습니까? 이에서 특히 이제 세월호 문제를 헌재에서 가장 관심 있게 먼저 충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자료 제출 요청을 하면 그거와 조효 대위의 어떤 진술과 인치되는 것을 따져야 될 그런 어떤 네. 정황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특검 관련 오늘 이제 최순실 씨와 김종 전 차관 그리고 참고인으로 조효혁 대위 수사 상황은 뭐 저희 이제 계속 수사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좀 오후 늦게 나야 결과 나올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계속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뭐 정치권 내용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먼저 가장 큰 게 새누리당 분당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 비주류가 일단 분당을 예고했고 다음 주에 일단 결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습니까? 아마 27일 날 이제 결행하겠다고 네. 했으니까 지금 뭐 예상되는 인원은 34명 정도를 얘기하고 네. 있어요. 분당은 뭐 기정사실인 것이고 이 당이 분당돼서 나와서 지금 이름은 뭐 개혁보수신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개혁을 붙였어요. 개혁보수신당 이 뭐 약자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당이 과연 얼마만큼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문제인데 그동안 친박과 비박이 이 당내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굉장한 개파 같은 걸 보이지 않았습니까? 최근까지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도 했었잖아요, 비박이. 그렇죠. 근데 결국 원내대표에 이제 정우택 의원이 당선되면서 예.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유승민 의원으로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갈라서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 신당이 이 후보를 누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과연 비박과 결합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의 의견이 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두 축인데 신당에 예. 이 두 축이 지금 개헌과 연대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라 보여요. 개헌에 대해서 이 김무성 전 대표는 권력 분점형 대통령제, 뭐 이른바 우리가 이현 집정부제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분권형 대통령제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고 유승민 의원은 별로 그 개헌 쪽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은 대권 주자로 분류되다 보니까 그런 결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연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일단 영입하겠다. 그리고 친박과 친문 이른바 패권주의를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게 김무성 전 대표의 입장이고 유승민 의원은 비문 비박이라 해서 모두와 손을 잡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일단 뜻을 같이 해서 신당을 창당합니다만
역시 두 가지가 이 향후 정부의 가장 중요한 변수고 두 축이거든요. 개헌과 연대. 네. 결국 개헌을 고려로 해서 어떤 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제3지대와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개헌과 연대에 대해서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성격이 다르다면은 상당히 그 내부에서도 신당이 창당한 다음에도 일정 정도의 어떤 그 결의 차이, 불협화음 정도는 불가피하지 않나라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좀 되돌려 질문드리자면은 신당이 뭐 크게 나중에 몇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냐 규모 문제뿐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추동력을 얻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어차피 지금 김무성 전 대표는 킹메이커를 자임한 네. 상태예요. 대선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연대와 개헌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고 유승민 의원은 자신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른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불안한 동거다 네. 이렇게 분석하신 건데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당을 일단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탄핵과 관련해서 어그러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결론을 내놓고 이 과정을 만드는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이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개헌과 연대를 전제로 해서 탈당을 한다는 것은 개헌이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의 민주당은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출발하는 지점부터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 처음이 어그러지면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계속 어그러질 가능성도 있고 네. 특히 중요한 것은 선명성 문제입니다. 보수가 개혁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존의 새누리당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도 그것을 운영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정체성 이상의 것을 가지면 네. 민주당과 겹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만 다르고 민주당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보수당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명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분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서 대통령의 그런 탄핵이라는 그런 위험스러운 것을 탈피한다는 그런 것들을 지지층 그리고 당원들한테 호소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먹힐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당원들이 300만 당원이 얼마만큼 따라갈 것인가. 그러나 이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정당 모형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현실에서 인터넷 어떤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행되지 않은 그런 정당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해보지도 않은 것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당을 이끌 수 있는 김무성, 유승민 두 분의 방향이 다르다. 그러면 출발부터 상당히 27일 날 결행을 한다고 하는데 27일까지 이 두 분의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일정 부분 이탈 세력이 당에 잔류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27일까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분이 이제 불안한 동거라는 건 두 분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불안한 동거도 동거입니다. 저는 꼭 불안한 동거라는 표현은 좀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고 네. 지금 이제 이 비박신당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민의당과 지금 새누리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굳이 우리가 이념적인 스펙트럼으로 분류를 해본다면은 새누리당이 가장 오른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비박신당, 이제 개혁보수신당, 이 신당은 이념적으로 뭐 중도 우파 이렇게 좀 네.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중도 좌파 정도. 그리고 민주당은 더 이제 중도 좌파가 조금 더 진보적인 이러한 색깔을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위험을 무릅쓴다면 분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사당 체제라는 게 나름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춘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박과 친박은 사실 이건 여러 가지 대통령의 그 어떤 뭐 실정 이런 부분에 상당한 공동 책임이 있죠. 어떤 도덕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만 현재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그 친박 핵심들, 흔히도 이제 강성 친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책임에 있어서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네 세력으로 분류가 되고 과연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제3세력, 제3지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비패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세력이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서 정계 개편에 관해서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30명 이상의 이런 보수 성향의 정당이 탈당한 경우는 지금 거의 처음이에요. 과거 63년도 민주공화당이 창당된 다음에 굉장히 5.16 큰 쿠데타 규모죠. 이후에 굉장히 큰 규모란 말이에요. 예. 보수 진영의 정당이 이렇게 탈당한 예가 별로 없거든요. 예. 적은 규모는 있었어요. 뭐 분당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개헌이 고려가 됐건 어떤 다른 대선주가 고려가 됐건 정계 개편으로 이어진다면 다당 체제로서의 실험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나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뭐
최 교수님께서 반기문 사무총장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들어온다면은 충청권에서 10명 정도 더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비박계에서는요. 글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반기문 사무총장이 어디를 선택할지는 뭐 본인이 알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보수당은 분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시 합쳐진다? 어차피 지금 했지만 이것은 사실은 야당이 그동안 쭉 해왔던 전략적인 그런 모습인데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큰 폭탄을 맞고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저는 일단은 분열돼도 이것이 야당한테는 그렇게 큰 플러스 된 요인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때까지 다른 당으로 간다 할지라도 대선이 끝나면 다시 합쳐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때까지 양쪽에서 후보를 내고 마지막에 양쪽에서 후보 연대를 위한 단일화 협상을 해서 마지막에 과거의 노정 단일화처럼 그런 모양을 띌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야당 예전에 후보 단일화처럼 그게 네. 갈 것이다. 그럼 이제 양강 구도로 간다 그 네. 말씀이시네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신가? 반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전망을 그래서 하시죠?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새누리당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근데 비박 신당, 개혁 보수 신당이 앞으로 향후 어떠한 정책을 펴나가고 대선에 있어서 어떠한 아젠다를 펼치냐에 따라서 그 반기문 총장의 선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개혁 보수 신당의 그 입장은 경제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은 대단히 좀 진보적인 정책을 네. 펼칠 것 같고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지지를 얻어 나가느냐가 이제 그 반기문 총장의 선택의 기준이 될 것 같고 여전히 지금 국민의당과 비박과의 연대도 역시 변수입니다. 지금 일단 지금 뭐 국민의당에서는 비박과의 연대는 뭐 좀 손살을 치는 입장이에요. 좀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이 정국이 진전되면서 얼마든지 전 연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 3지대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변수예요. 지금 이 정계 개편 내지는 대선에서 어떠한 진영으로 갈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말씀이 그거죠. 이정현 대표 전 대표가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집 나간 소가 뭐 송아지 잉태해서 데리고 올 거다 이 얘기인데 그것도 관건은 지금 임명진 목사가 당의 이제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누리당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친박 핵심들을 이제 인적 청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나중에 지금 개혁 보수 신당과 새누리당이 합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려질 것 같아요. 현재 그 친박 핵심이 그대로 있는 한 아마 이 개혁 보수 신당은 대선이 가까워온다 하더라도 보수 진영의 어떤 단결을 위해서 다시 합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핵심은 새누리당의 이른바 친박 핵심들의 그 거치 문제가 이 보수 진영이 다시 단일화를 해서 하나의 후보를 내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친박계에서 유승민 의원을 꺼려한 거는 사실 인적 청산 우려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죠. 임명진 위원장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임명진 목사가 그 부분을 하지 못한다면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사실 이번에도 친박의 핵심들은 임명진 목사의 비대위원장의 그 영임을 대단히 지금 꺼려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도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새누리당이 과연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여전히 대통령과 이러한 더 잘못된 것들 한 책임에서 그대로 묻히느냐. 그게 이제 핵심 그 기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장성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임명진 카드가 어떤 효과를 낼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2006년도에 윤리위원장을 해서 상당히 네. 강한 인식을 새누리당 당원들이 갖는 그렇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 이후에 임명진 지금 비대위원장 내정자죠. 내정자의 행보에 대해서 친박이라든가 핵심적인 친박 핵심에서는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광우병 발언과 사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노선과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발언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래서 29일 날 개최되는 전국위원회라든가 상임 전국위에서 이것이 임명진 비대위원장 카드가 통과가 될 것인가 상당히 난산이 예고된다고 봅니다.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비토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과거의 그 개혁적인 이미지
그러나 또 이분이 한때는 또 새누리당을 해체해야 된다고 가장 먼저 지금 얘기한 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친박 핵심들로 하여금 상당히 지금 비토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9일이 지나봐야지 비대위원장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비대위 구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어차피 결정이 됐으면 저는 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는데 그러나 특별히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친박의 이선 후퇴 지금 다 이선 후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비대위원이라든가 원내대표도 다 양보했고 이런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를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다만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새누리당 당명을 바꾼다든가 기존에 했던 상투적인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당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뭐 뜯어고친다든가 그런 시간이 지금 없다. 대선 국면을 앞두고 각 당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엉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우왕좌왕하면서 대선 국면을 쭉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뭐 지적하신처럼 총선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인적 청산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글쎄요. 한다면 새누리당의 역시 그 향후의 변화는 결국 인적 청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개혁이나 쇄신 방안 많이 나왔던 것들이고, 근데 사실 뭐 의원직 사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적 청산이라는 게 아마 이제 임명진 목사가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 출범을 한다면은 인적 청산은 아마 출당 이런 것으로 공산이 크죠. 뭐 그분들을 어떻게 의원직 제명을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네. 일단 당에서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역시 지금 새누리당은 친박 세력이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비박 35명 정도는 나오겠다라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임명진 목사가 비대위원장으로 돼도 나름 그 새누리당 내에서의 그 친박의 기득권의 저항에 상당히 부딪힐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인적 청산을 해내면은 새누리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여전히 90명 정도의 정당으로 가면서 사실상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역시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들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야당 쪽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장 교수님, 네. 그 야당에 계속 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개헌 문제도 있고 뭐 결선 또 투표. 결선 투표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를 조금 압박하는 모양새 같아요. 글쎄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제3지대 빅텐트 롤인데 문재인 대표는 뭐 지금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고 그리고 대선을 빨리 치르면 치를수록 본인이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존의 판을 흔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입장에서 각 당의 나름대로 대선 주자들이 서로 대권 경쟁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대선 정치 지형을 만드는 시간으로 지금 할애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이것을 방어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성하기가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까? 명분도.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라든가 문재인 전 대표도 과거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얘기했고 결선 투표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유력한 상황에서는 현 제도로 가는 것이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에게 가장 유리한 그런 카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세력들이 모두 지금 개헌을 들고 나고 그리고 새로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 내정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가 있을지 친노 문재인 친문 세력이 지금 한 120석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개헌이 통과되려면 200석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저는 지금 있고 그러면 정계 개편도 자연히 되지 않을 뿐더러 비박계가 요구하는 소위 말해서 새누리당 비박계가 탈당을 하면서 개헌을 고리로 해서 제3지대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자 이런 것도 저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지금 말씀하시는 의석 구조상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이 반대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 자체가 대선 전국에서 지금 굉장히 큰 파괴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지금 현재의 구도는 야권에서 구도는 지금 여권 후보는 지금 반기문 총장이 여권으로 합류하느냐 안 하느냐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현재 야권의 모습은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로 네. 거의 프레임이 짜져 있어요. 짜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변수가 역시 지금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개헌의 문제예요. 게다가 결선 투표제라는 게 또 등장했습니다. 지금. 전 전반적으로 이런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결선 투표제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반 이상을 획득하는 대통령이래야 정통성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꼭 뭐 과반이 아니더라도 정통성 물론 있죠.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네. 건데 뭔가 국민들의 지지율이 과반 넘을 때 그 대통령제로 간다 하더라도 안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대선을 얼마 앞두고 꼭 이런 이제 룰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요. 이게 대단히 정치적 계산과 결합돼 있어요. 보세요, 지금. 결선 투표제는 문재인 대표가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네. 그럼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말씀처럼 공약했던 사항이에요, 결선 투표제. 근데 결선 투표제를 가지고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헌이 돼야 가능하다라는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이 있고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도 가능하다라고 네. 입장이 갈리고 있는 거고 헌법 학계에서도 이것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설과 그렇지 않다는 설이 갈려 있어요. 네. 따라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런 정치 관계, 정치적인 룰을 정하는 정치관계법은 선거가 상당히 많이 남은 상태에서 해야 돼요. 이렇게 선거를 바로 앞두고 하게 되면 너무나 정치적 계산이 뻔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프레임이 그런 거 아닙니까? 문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체제에서 가야지 유리하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이 아닌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그렇지 않은 세력들 뭔가 이 판을 흔들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개헌과 결선 투표제까지 강조한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석들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결선 투표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것도 중요하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젠다가 자꾸 맞춰져야 돼요. 지나치 룰의 문제라든지 개헌 문제에 집착이 되면은 한국 사회 지금 오늘도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 촛불이 요구하는 것과 달리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과반액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대선 여야 후보가 쟁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반대도 좀 일리가 있다. 그런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가 개헌에 결사적으로 방어막을 치는 것은 이 개헌에 휘말려 버리면 그러면 권력 구조도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유동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표의 대세론은 즉시 붕괴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최창열 용인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